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인데요. 지난 그 10월 15일 날, 그, 저희 그 연세대학교 한옥택시 동문회의 그 연무 포럼에서 10월 그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포럼 행사의 그 주제가 2024년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의 대선 제도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간접선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간접선거를 취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간접선거의 내용, 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의 어떤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격전지에서 이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해갖고, 금년 2024년 미국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어, 강의를 듣는 그런 그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정치 그 일선에서 잠깐 같이 몸을 담았다가 이제 나온 사람으로서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난 2020년에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기묘묘한 그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권투중례를 이제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의 그 제도, 그다음에 금년에 그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그 향방, 그다음에 이제 누가 당선될지는 그건 이제 확정할 수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뭐 영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정치학자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포럼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저의 감상을 갖다가 한 말씀 드리는 걸로 해갖고 이번 그 영상을 만들어서 11월 2일 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상당히 그동안에 제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느라고 이제 넥타이를 맨다든가 이런 그 복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일종의 좀 전투적인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복장을 좀 야전적인 그런 느낌이 가도록 하게 하고서 지금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무 포럼 10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회의가 시작되고서 포럼이 시작되고서 이제 인사말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드린 인사말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 포럼 회장 16기 김영로입니다. 뜨거웠던 계절은 이제 천고마비 계절에 밀려 저 멀리 달아나고 문화의 달인 10월 상달도 반이 지났습니다. 월 초부터 쟁검다리 연휴를 평안히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16일은 서울 지역 외 몇 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반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4대 강국 중 우리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상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 대선이 간접선거라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글자 크기가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인 영어 강사로부터 미국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미국 대선 과정은 그저 매우 낭비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면 미국인들 나름대로의 신뢰를 받아온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 및 외교 관계, 특히 대북 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의 포럼 주제는 미국 정치와 선거, 선거제도와 2024 대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정치와 선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024년 미국 대선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선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논할 수 있는 통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담당해 줄 강사님은 외국어대학교 이재목 교수님입니다. 잠시 뒤에 이찬희 사무총장이 이재목 교수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모두 귀한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강사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6기 김영래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포럼이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날 그 ROTC 그 중앙회 그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연호 포럼 10월 미 대선 전망에 이제 앞에 쓰여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걸 설명한 거죠. 때와 장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연무 포럼 10월 원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연사는 뭐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목 교수였고요. 연세대학교 와르트 회원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2024년 전망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한번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의 선거제도에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참정권의 확대 역사, 그다음에 이제 투표의 심리학, 그다음에 2020년 대선 결과 및 특징을 보고 격전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격전주 그 이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2024년 선거에서도 격전주가 존재할 테니까 그 격전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의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11월 5일 날 투표는 그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 일련의 과정, 그것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 대선은 전망, 미국 대선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 대선 결과에 의한 한미 관계는 어떨 것인가, 뭐 이런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린다라면은 뭐 정치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제 회원들 중에 몇 분 안 되고 사실은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그 정치 선거 제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뭐 다들 정보로 공유하고 있지만은 음, 사실 미국의 투표제도 이거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그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대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대선을 좀 전망을 해보는 일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듣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띄워진 PPT 화면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속수들이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오면서 준비한 그 몇몇 자료를 통해서 이날 있었던 미국 대선 제도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헌법의 위반자들의 이 미국 헌법의 위반자들은 바로 파운딩 파더스죠.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뭐 이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지만 그때 그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건국의 아버지죠.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그런 많은 그 이제 미국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소라는 그림을 통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13개 주에서 일단은 그 독립을 했잖아요. 그 주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이 권력 행사를 하고 이제 있는 그런 그 주인데 그것을 뿔뿔이 내버려두면은 그럼 그야말로 13개의 독립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자잔해 갖고서 커다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연방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방을 이제 예, 그 구성하는 그 정부 그게 이제 중앙 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 중앙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중앙 정부가 어디까지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럼 지방 정부하고 서로 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권력을 확대를 해 나가는데 저건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야. 그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그 이제 뭐 백인 흑인 다 포함해 갖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흑인을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갖다 보호해 주자. 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 경제를 뜻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그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서 이제 나라를 갖다 꾸며나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주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50개 주인데 그 50개 주는 각각의 그 정부예요. 그 각각의 정부라는 얘기는 각각 다 입법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권을 갖고 있고 행정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 그것을 50개를 한데 모아갖고서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큰 대륙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연방정부인데 그럼 연방제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자, 그 연방제라는 걸 이제 뭐 말뜻이야 뭐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 들여다보면은 이제 주권이 이중으로 돼 있죠. 지방정부도 주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도 이제 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왜냐하면 입법권, 사법권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예요. 행정권만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에 굳이 중앙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고,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꾸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별도로 하고 있다가 그것이 만들어져 갖고 중앙정부가 나온 게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제도에서 어거지로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다 띄워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살면서 느끼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각 주는 그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를 보고 지방정부가 뭐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 알고서 말을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방제. 이중주권이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된 주권을 소유하지만은 정치적 권력을 공유를 해야 된다. 따로따로 주권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따로따로를 서로 부딪히게 하면은 그 싸움뿐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공유해갖고서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만들고 그걸 외부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이제 지방정부예요. 그리고 연방정부도 또 나름대로 이제 똑같은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이중주권이라고 이랬듯이 그 주권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연방주의다. 그리고 또 미국을 전 지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 정부는 연방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뭐 회의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그 주지사가 오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그 대통령이니까, 저도 모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연방정부의 역할을 갖다 이제 재규정을 한번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방규약, 연방헌법. 예. 저 규약과 헌법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연방규약과 헌법이라는 것 내에 연방정부의 역할이 다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규약, 컨페더레이션, 그리고 헌법은 컨스티튜션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연방정부를 구성을 하면,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고, 바로 미국 대통령이죠. 그 미국 대통령을 이번에 이제 뽑는 겁니다. 다음 달 5일이 되면 이제 투표가 시작이 돼서요.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레이스를 벌이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초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회에 의한 간접 선거를 하자. 그다음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하자. 우리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뽑았죠. 초대는 간접 선거가 이제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그걸 직접 선거로 바꾸면서 전쟁 그 난리 통해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있었죠. 그게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인구가 4억이다 그러면 4억 명이 물론 이제 유권자에 한해서 유권자가 모두 나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예산 낭비되게 그 큰 돈 써가면서 그럴 필요 있느냐. 그냥 어,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간접으로 대통령 뽑자 하는 그런 주장도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타협안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그러니까 각 주의 그 선거인단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선거인단도 여야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선거인단의 어떤 그 숫자를 그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대선이 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그 어떤 특정 주에서 이제 그 어떤 후보가 이기면 그 선거인단의 그 의석 숫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100개다. 근데 이게 뭐 60대 40으로 갈려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겼을 때 60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기면은 그 100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갖다 이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인단은 선출 방식은 주의회에다가 의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50개 주인데 주별 상이 그러니까 양원제죠. 미국은 상원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LA, 아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주 같은 데 굉장히 크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하와이 같은 데는 인구도 적고 숫자도 적어요. 면적도 작고 세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원이라는 걸 넣어갖고 그 각 주가 균등한 어떤 그 권력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상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원을 별도로 뽑아갖고서 이제 이 어, 인구 비례에 의한 어떤 그 이제 주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게 그게 하원이에요. 그래서 상원은 어, 그 50, 50명, 2명씩이니까 100명이 되죠. 상원이. 그다음에 이제 하원은 이제, 어, 예, 그 하원의 숫자가, 네, 그 나와 있네요. 그, 주별 선거인단 수는 주별 연방 상원 의원 수 2명이죠. 주당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방의 하원 의원 수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건 이제 각 주마다 다르니까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 되는데 그것은 주별 50개 주니까 이제 상원 연수가 100명이 되죠. 그다음에 연방 하원 수는 이제 쭉 다 합쳐보니까 43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는 주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워싱턴 DC라는 그 구역에다가 이제 3명의 그 이제 선거인단을 갖다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38명이 됩니다. 538명의 과반을 넘으려면 270석을 얻어야 돼요. 그 매직 넘버가 27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확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48개 주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한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이제 선출한다. 그러니까 이 50개 주인데 48개 주에서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이라고 아바의 노래가 있죠. The Winner Takes All이라는 그 아바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노래입니다. 예. 승자 독식 방식이기 때문에 뭐 여당 야당 표가 섞여 있다 손치더라도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메인과 네브라스카주는 또 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그 얻은 만큼 가져가는 그런 제도인가 봐요. 그 참 신기한 그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시기든 간에 538명 중에 반이 넘어가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저런 것들을 갖다 쭉 이제 그 정리를 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누구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1월 달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설명을 좀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참정권 확대 역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 참정권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어, 여성 참정권이 이제 그 1920년까지는 그 허용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1920년대가 돼서 이제 그 most states,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1920년이 돼서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50선거를 하죠. 그때 우리나라 여성들 전부 투표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 정부하고 그 행정체계나 선거제도 기타 등등 이런 걸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방되는 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막 시작하면서 바로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1700년대에 그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1900년이 돼야지 이제 여성들이 이제 투표권을 이제 얻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수정헌법 19조인가요? 19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여성 참정권은 1920년대가 돼서 이제 그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 연령을 이제 하향 조정하는데 우리도 지금 뭐 19세까지 낮추는 뭐니 그러죠. 이거 수정헌법 26조에 의해서 1971년부터 이제 18살까지로 이제 낮췄네요. 뭐 그 이유라든가 그 제한 사항 같은 거, 그 밑에 이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갑자기 저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려니까 제가 지식이 짧아갖고 잘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 참정권은 1920년, 그다음에 투표권이 18살로 하향 조정된 것은 71년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How voters decide. 투표를 하는데 누구한테 표를 던지느냐 이거예요. 유권자들이 투표하죠. 우리도 투표를 가서 쓰죠. 근데 누구한테 표를 던질 거냐라는 얘기예요. 여당 후보한테 줄 것인지 야당 후보한테 줄 것인지.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게 저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 저쪽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에 당선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그 옥중강선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라면 그건 어, 투표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그 유권자들은 표를 갖다 던지는데 뭐의 기준으로 해서 표를 던질 것이냐. 언젠가 그 우리도 그 이제 투표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음, 유권자는 표를 정당에다 투표하는 거지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자한테 던지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고개를 켜고 가는데 자, 바로 이 정당 일치감이라는 게 바로 겁니다. 영어로 party identification이라고 하죠. People identified with either the Democratic or Republican Party will vote for candidates accordingly.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유 우파적인 그런 그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정체성을 표방하는 그 정당에다가 표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후보는 거기 대표해서 나온 거니까 뭐 후보가 어떻든 간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에 표 줄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정당의 그, 저기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제 생긴 것도 좀 그렇고, 아주 느끼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다가 표를 던지는 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당 일체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충성도라고 얘기해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상이 야 그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그야말로 난 개인적인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한 정당에다 표를 던진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 나는 뭐 시장 경제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서 그야말로 나는 이 모 정당에서 얘기하는 분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휼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그런 뭔가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정당을 내가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걸 이야기하는 정당에다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모든 표는 대부분의 표는 이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아주 박빙으로 갈 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표가 갈리는 그 원인이 바로 주요 정책과 공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망적과 회고적이죠. 회고적 회고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특정한 정당이 쭉 그 이제 지난 4년간 이제 집권을 해왔는데 거꾸로 회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 정당이 과연 나한테 보탬이 됐는가? 이 정책이 나한테 보탬이 됐는가? 아니야. 그러면 반대 정당에다 표를 던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망적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저쪽에다 그 표를 주는 것이 저쪽이 당선이 되는 것이 내 삶에 보탬이 되겠어. 그쪽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념적인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 및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당 일체감이 훨씬 커요. 이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어떤 그 감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마 후보의 인물 특징. 아주 박빙으로 갈 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범죄가 여러 개 있어. 뽑아줘도 바로 또 여기 처벌받아갖고서 이제 또 보궐선거 실시해야 될 거야. 이러면은 거기다 표를 안 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6, 70%는 될 거라고. 그리고, 어, 주요 정책 및 공약에 관심이 가진 사람이 한 20%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출마 후보의 인물 특징. 저 사람이 도덕적이야 아니면 학벌이 좋아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표의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 설명입니다. 이거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2016년 이제 미국 대선을 볼까요? 이때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 대선이 곧 실시되는데 어느 후보가 됐으면 좋겠냐니까 전부 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이겼죠. 자, 아까 270이라고 그랬죠. 이게 270입니다. 작게 써 있어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270. 306을 얻었으니까 270 넘었죠, 과반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패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한 그 지역을 보면 이게 파란 쪽이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입니다. 특히, 여기 짙게 이게 돼 있는 이 주에서는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2016년 이제, 결과입니다. 2020년이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출마를 했을 때죠. 그런데 이게 이때 저는 당연히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 3시 이 무렵까지는 트럼프가 훨씬 앞서 나갔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2020년 미국 대선을 기기묘묘한 대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득표 현황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색깔별로 이제 구분이 이제 되는데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얻었다라고 얘기된 게 바이든이 306, 그다음에 트럼프가 230이었다. 그러니까 270을 넘어간 게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당선된 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사실 2020년 선거는 미국 2020년 대선은 어, 정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조차도 손을 못 쓰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되는 그런 아주 기기묘묘한 선거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였었죠. 자, 지난 100년간의 미국 선거사에서 15개 격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색깔로 표시된 게 격전주예요. 진하게 표시된 데가 더 격전이 이루어지는 데다 말이죠. 여기 배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흔히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스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네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른 쪽은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데
이런 이 격전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그런 정당 일체감 플러스 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인물 됨됨이,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작용하는 데다라는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이게 100년간 쭉 보니까 이제 이런 15개 격전주가 있어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2024년에 이제 격전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주가 되겠습니다. 네바다주죠. 애리조나주,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이렇게 이제 7개 주에서 지금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약한 쪽에 가서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swing states that are expected to decide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여기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이 안에 있는 선거인단은 몽땅 가져가기 때문에 27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일정을 한번 볼까요? 자,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11월 5일 날 이게 11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는 주에 화요일입니다. 묘하죠? 그러니까 11월 달력을 이제 보면은 11월 달력의 첫 월요일이 4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월요일 4일이 시작되는 주에 화요일이니까 5일이죠. 2024년 금년은 이제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세이프 하버 기한 저기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이제 확정하는 그 기한이 바로 어, 선거인단 미팅 6일 전까지 2020년 경우는 12월 11일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때까지는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정 못하는 경우는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부시하고 어, 엘고어죠. 엘고어가 붙었던 그 선거인 미국 대선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그때 이제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이게 이제 이거 확정을 못하면은 그만큼 미국 대선이 쭉 선출을 해갖고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확정시키는 그 순간까지의 그 과정이 그냥 복잡해요.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미국 대선 공부를 쫙 해보기 전에는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어찌됐든 자어지간 그 승자가 그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서 270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 270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 1월 6일 이때 상원의장 주재로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후에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 물론 그 이전에 다 이제 임의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1월 6일이다. 그래서 2020년 1월 6일 날 그 무렵에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국회의사당을 뭐 점령하는 일이 뭐 막 이제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장시간 참 저는 그 2020년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야 미국 놈들도 별 볼일 없는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성적이질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디지털리 정말 아주 웃기는 나라 중에 하나도 미국이 거기에 속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 날 신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죠. 미국에 보면 대통령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 이 날이 대통령의 날인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어느 해인가 미국을 갔더니 그때가 바로 그 조지 부시가 취임하는 날이었죠. 취임. 이노그레이션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 취임할 때 제가 미국 출장을 가갖고 미국에서 그 TV 화면을 통해서 그 이제 취임식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본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그 아들 부시가 이제 엘고한테 이기고서 아마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재선 때인가 그랬죠 아마. 1월 20일은 취임하는 날, 이 날이 대통령의 날인가? 하여튼 그날 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휴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제도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당선증을 갖다 교부를 하죠. 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저기 당선증 교부에 이 물음표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 당선증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 당선이 됐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당선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승복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진 쪽에서 깨끗하게 이제 승복을 하고서 이제 어, 전보를 보낸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1896년부터 이렇게 쭉 승복하는 이제 예가 매 선거 때마다 이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윌리엄
맥키니한테 전보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인수법이라는 게 있죠. 예, 그 인수가 되면 그 재무장관이 이제 그 인수 이 인수 절차를 갖다 이렇게 밟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연방조달청 재무장관 소속이겠지 맞아요. 조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조달청장이 이제 그 물자하고 인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뭐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연방 선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조금 독특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리고 하원 선거를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이렇게 갈아버린대요. 보면 미국 연방 하원 이거는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상원을 3분의 1씩 이렇게 쭉 이제 예, 가로 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듯이 이 물갈이를 계속 해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연방 선거 제도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개 주 및 2개 부속 영토의 주지 선거와 다양한 수준의 하위 지방 선거 또한 개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제가 그 미국 선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연방 선거는 하원도 바꾸고 상원도 3분의 1씩 바꾸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미국의 연방 선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뭐 역시 경제 문제죠. 클린턴이 그때 그 아버지 부시한테 이제 그랬죠. 아버지 부시가 뭐 걸프전에서 승리하고서 그냥 승승장구할 때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때 얘기를 했죠. Stupid, EDC, EDC 이코노미라고 했나요? 또 프로그라미스 이코노미라고 했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말을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또 인플레이션이 심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 코로나 사태 때 워낙 그 코로나를 방역한다는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영업자 시간을 막 제한하다 보니까 막 그걸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풀렸습니다. 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 지난 정권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것도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또뭐 이해하자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놓고 크게 뭐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딱 지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 및 보건 정책 있죠. 오바마 케어, 공중 보건 위기.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위층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계층으로 이제 그걸 이 메디컬 케어를 갖다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위기, 공중보건위기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죠. 앞으로 어떠한 그 팬데믹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뭐 개혁을 할 것인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의료 개혁이님에서 이제 의료 대란이니 서로 이제 말이 많습니다. 정말 지구상 어딜 내놔도 아깝지 않은 아주 훌륭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이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막 받아들이죠. 그러나 공화당은 이제 그 국경에다가 이제 펜스를 치죠 지금. 지금 이걸 갖고서 뭐 말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이민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정상적인 이민은 다 받아들이죠. 미국도 뭐 인구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막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어, 이민자가 불법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폭력이라든가 마약 이런 거에 다 연루가 돼갖고 그래서 이게 국경 안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쟁점이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에너지 정책.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를 이제 개혁을 이제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편 투표 제도가 미국은 이 우편 투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대선을 봤을 때. 자, 우리나라도 사전 투표라는 게 있어요. 사전 투표가 결국 우편 투표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다들 문제 제기를 하죠. 눈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참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선거법 개혁, 이건 좀 심각한 문제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한심한 문제입니다. 한심. 기가 막힌 문제예요. 지금. 그다음에 낙태, 총기, 뭐 이런 거.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땅덩어리가 넓어갖고 벌판에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선 총기가 없으면 자기 방어가 안 되죠. 뭐 경찰이 와서 지켜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 도시하고 또 다르죠. 낙태권, 뭐 그다음에 이 동성 그 연애, 동성 간의 성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런 거에 유연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죠. 그 대신에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그 반대 그 입장인데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언젠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음, 이게 동성연애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LGBTQ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 개인 취향인데 어떠냐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또 나이가 한 40, 50 된 그런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 갖고서 나중에 아들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웬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나 얘하고 평생을 해로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이겠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다들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정말 그 뭐 이기적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이게 속속들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그 시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 문제 이슈 여기 LGBTQ 얘기가 나오죠. 성소수자, 뭐 마이너리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를 구축하면 또 안 되죠. 머저리티가 마이너리티를 구축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기타 등등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새로운 전쟁이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전쟁 수행을 했지만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고 이란,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지고 정말 누가 평화를 사랑하는 건지 어떠한 방식이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어떤 그 후보 양력, 그 소개죠. 소속 정당, 그다음에 출생연도 나이, 출신, 최종 학력, 경력, 그다음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를 뛰고 있는 부통령 후보가 누구냐? 카말라 해리스는 팀 월츠고 현 미네소타 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는 제이디 벤스 전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 출신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혼혈이죠. 인도 어머니가 인도인가 그래요. 그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백인 사회에서 버티기가 버틴다기보다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미네소타 주지사 그야말로 완전히 이, 이 백인을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상원의원을 갖다 내세운 거예요. 자기 단점을 갖다 대통령 후보의 단점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바이스 프레지던트 후보를 내세우는데 문제는 트럼프든 카말라 해리스든 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유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25대 219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자료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94명이 지금 중간에서 아직 못 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정당 일체감이라는 얘기했죠.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미 정한 사람은 다 정했어요. 이 선까지는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다 정한 겁니다. 그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이걸 갖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응?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당 쪽에서 보면 뭐 따뜻한 보수니 뭐 하면서 중도 표를 그 잡아야 된다라고 해갖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쪽 사람이 일로 오면은 이쪽 사람은 더 이쪽으로 가요. 항상 중도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와 여기로 그 위치를 잡아도 중도는 여기 와 있고 이게 중도를 잡는다고 이쪽으로 오면 중도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중도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중도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저는 한심하게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좀 확고한 생각입니다. 좀 답답해요. 이런 얘기 가서 하면은 또 웃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그건 우리 얘기고 또 양쪽 당의 그 이제 정치 그 비교를 했네요. 정책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다 똑같다고 봐야지.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해리스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고 도널드는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래갖고 마가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방위비를 증가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미국도 옛날에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나토고 뭐 우리나라고 이거 극동이고 어디고 자기 안보를 지키는데 왜 미국한테 모든 걸 맡기나요? 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뭐 미국이 종속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갖고 뭐 이거 올려달라고 뭐 그래 뭐 싫어하고 뭐 트럼프가 되면 어쩌고 트럼프가 올려달라고 하는 거 민주당이라도 얘네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거 뭐 우리 민주당이 됐으니까 그거 안 올려도 돼?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제가 쭉 그 포럼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갖다 이제 놓고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예, 2024년 미국 대선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6년에 힐러리 로머라는 분위기였으나 트럼프가 승리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미 대선은 기기묘묘한 선거라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2024년 선거도 미국 주류 언론들은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조금 앞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저거 믿지 않습니다. 또 문제는 이걸 그대로 그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의 그 기사를 받아갖고 앵무새 같이 나발거리는 우리나라 언론도 해리스의 승리를 갖다 이제 할 거라고 전하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미국 실제로 현지 상황을 전해주는 여러 소식통들을 보면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제정치를 전공한 분들도 트럼프 승리를 예견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이죠. 11월 8일 날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걸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기피를 제대로 읽어야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를 이제 트럼프의 승리, 트럼프 승리가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그대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한 연설, 이것도 그대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치광이 같이 그 이제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그리고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해야지.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해야지 자국 안보를 지키는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찰 국가 노릇하기가 옛날보다 힘이 든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마가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미국을 그레이트 어게인 하게 만들자. 그래야만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자주 만났다라고 김정은을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오히려 전쟁을 의지를 억제시키는데 트럼프의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친놈같이 뛸 때는 미친놈같이 대해줘야 돼요. 저는 트럼프의 전략이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뭐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아주 거대한 그리고 또 이상한 또 말로 형용되지 않는 그런 인류의 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강면 TV를 보면은 이거 뭐 당연히 역사가 결과는 트럼프 쪽으로 이제 다들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게 2020년 미국 대선이에요. 그 득표율 추세를 보면은 이 순간에 갑자기 팍 뛰었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년은 이게 맞죠? What are they did in 2020? 2020년에는 뭐를 했느냐 그들이. 그리고 What they will try to pull off in 2024. 2024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때는 요만큼만 뛰었으면 되는데 이만큼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를 요만큼 변수를 집어 넣어갖고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집어넣어야 된다. 이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그 기자예요. 원영석이라고. 어, 이분도 이제 이게 대다수의 경합주 트럼프 리드 맞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메인 그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충곤 박사의 국제정치를 봐도 이 미국 대선 현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2024년 대선 결과는 2020년 같이 기기묘묘하다면은 그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정치적 올바른 피시주의자들이 있죠.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화려한 말로 의장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세력. 그리고 거대한 늪속에 잠복해서 세상을 조종하려는 악의 무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트럼프 입장에서 그냥 힘들 수 있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썩은 강물이 흘러가면 또 하루에 가면 정화가 되죠. 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악의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선한 세상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죠. 자,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그래프를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 찾는 분이 있죠. 오, 주님, 인류를 구원하소서. 네, 미국 대선 결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치를 전공한 일도 없고 단지 그 근처에서 이렇게 발을 좀 담궜다 나온 사람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미국 대선의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미국 대선의 그 제도라고 할까? 그것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기기묘묘하다라는 그 이제 그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정말 기기묘묘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요상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어, 정말 저는 미국 대선 지난번 결과를 보고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리고 미국도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부도덕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제 어떤 그 드리는 말씀의 의도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되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느낀 감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정치학에 대해서는 뭐 사실 학문적으로 문외한이죠. 단지 현장에서 조금 그 옆에서 이제 어깨 넘어 이제 본 이야기들을 갖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는 이수하는 그 마지막 학기에 좀 학점에 여유가 있어갖고 제가 도시정치론이라는 그 이제 그 정치학 그과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한 과목을 이제 들은 게 그게 사실은 정치학으로서 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관련된 뭐 서적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선배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한뭐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깊거나 높은 정치는 못 해봤지만 그 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것들을 한번 총 이렇게 집결을 해갖고 집결시켜서 제 나름대로 금년도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강의 내용은 외대 이재목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그러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저의 감상을 끝에 붙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